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이 책입니다. 이 표지 보면은 왠지 느낌 자체가 일본스럽죠? 그쵸?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유유자적한 봄날에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책을 읽도다 춤추도다 고양이의 화창한 봄날. 네, 이렇게 뒷부분 써있고 이 표지 보니까 정말 예전에 일본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자, 볼까요? 나스메 소세키. 네, 발음이 소세키. 나스메 소세키. 네, 소세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자 소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20세기의 작가이자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나스메 소세키는 1867년 명문 권력가의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흥미를 보인 소세키는 한자 전문학교인 니쇼 학사에서 공부하다가 장래에는 영문학이 유망하다는 형의 권유에 따라 세이리스 학사로 전학했다. 1890년 도쿄 제국대학 영문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도쿄 고등사범학교에서 교pon을 잡았는데 2년 후 건강을 이유로 시코쿠에 있는 마스야마 중학교로 옮겨간다. 그의 초기작 도련님은 바로 이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 소세키는 1900년에 일본 문부성이 임명한 최초의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 런던에 머물며 영문학을 연구한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도쿄 제국대학 강단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는 한편 1905년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가 호토토기스에 연재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후 도련님이 연재되면서 인기 작가로 부상했다. 1907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아사히 신문으로 이직하여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면서 개양귀비 산시로 문 그 후 마음 행인 등의 명작을 발표했다. 12년이라는 짧은 창작 기간이었지만 그가 일구어낸 문학은 일본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왔다. 또한 그가 여러 작품에서 다룬 자아의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 갈등을 잘 드러내면서 오늘날까지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 네, 약간 느낌 자체가 일본 도서 같아요. 그쵸? 네. 자, 이 제목이요.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잖아요. 근데 제가요. 요즘 사실 저는 동물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귀엽게 보는 정도? 그래서 강아지를 예전에 키워본 적은 있지만은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고양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박수홍 선배님이시죠? 제가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은 제가 개그맨 출신이다 보니까 호칭을 왠지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선배님들 보면 선배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새 이제 박수홍 선배님의 유튜브 채널에 보면 다홍이가 나오잖아요. 제가 고양이의 매력에 정말 처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홍이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고양이인가? 왠지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다르게 주인이 와도 마음 내키는 대로 갈 때는 가고 안 갈 때도 있고 뭐 애교가 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다홍이는 보면은 그 박수홍 선배가 이야기를 할 때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막 큰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박수홍 선배하고 그 다홍이의 그 영상을 보면서 어머 이런 고양이라면 나도 좀 키우고 싶다. 너무 예쁘다. 정말 교감이 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제목부터 심오하잖아요. 이 책을 한번 낭독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제가 낭독을 해볼게요. 일부 낭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고양이,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어디선가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곳에서 야옹야옹 울던 기억만 남아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동물을 보았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지만
그 자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영악한 서생이라는 종족이었다. 서생이라는 자는 때때로 우리를 잡아서 삶아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별로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단지 그 자가 손 위에 나를 올려놓고 들어 올렸을 때 왠지 불안한 느낌이 있었을 뿐이다. 손 위에 가만히 앉아 서생의 얼굴을 본 것이 소위 사람이라는 동물을 처음 본 때였으리라. 그때 참 묘하게 생겼다고 느꼈는데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다. 우선 털로 장식되어야 할 얼굴이 반들반들하여 마치 주전자처럼 생겼다. 그 후 많은 고양이를 만났지만 그렇게 생긴 불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 한가운데가 너무 돌출되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때때로 연기를 푹푹 내뿜는다. 숨이 막혀서 정말 괴롭다. 이것이 사람이 피우는 담배라는 것은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서생의 손 안에서 얼마간 편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으나 잠시 후 빠른 속도로 빙빙 돌기 시작했다. 서생이 움직이는 것인지 나 혼자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눈이 어지럽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더는 못 견디겠다고 느껴질 때 쿵 소리가 나며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때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뒤로는 뭐가 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문득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서생은 보이지 않았다. 함께 있던 형제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내 소중한 어머니조차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게다가 예전의 장소와는 달리 아주 환하다.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다. 아이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는데 통증이 심하다. 집 위에 있던 내가 돌연 조리대 밭으로 버려진 것이다. 간신히 조리대 밭에서 기어나와 보니 저쪽에 큰 연못이 있다. 나는 연못 앞에 앉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잠시 울고 있으면 서생이 다시 데리러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시나 하고 야옹야옹 울어봤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연못 위로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배가 아주 고팠다. 울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다. 뭐든지 상관없으니 먹을 것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려고 천천히 연못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몸이 너무 괴롭다. 그래도 참으며 억지로 걸어가자 잠시 후 어딘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에 이르렀다. 이곳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며 대나무 울타리의 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운명이란 참 희한한 것으로 만약 대나무 울타리에 터진 구멍이 없었다면 나는 결국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우연히 한 나무의 그늘에 찾아드는 것도 전생의 인연이라더니 참으로 말 그대로다. 이 울타리 구멍은 오늘까지 내가 이웃집 고양이 얼룩이를 방문할 때의 통로로 이용되었다. 어쨌든 남의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사이에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춥기도 한데다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니 1분 1초가 다급해졌다. 도리가 없으니 어쨌든 밝고 따스하게 보이는 곳으로 찾아갔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이미 집 안에 들어왔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서생 이외의 사람을 볼 기회를 얻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오상이라는 하녀였다. 이 여자는 서생보다 더 난폭해서 나를 보자마자 덥석 목덜미를 붙들고 집 밖으로 던져버렸다. 아이고, 이거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저 눈을 질끈 감고 하늘에 운을 맡겼다. 그러나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오상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부엌으로 기어올랐다. 그러나 다시 곧바로 내팽개쳐 졌다. 나는 내팽개쳐져도 다시 기어오르고 기어올랐다가 다시 내팽개쳐지기를 아마 4-5번째 반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나는 오상이라는 인간이 지지리도 미어졌다. 얼마 전에 부엌의 꽁치를 훔쳐 그때의 복수를 한 뒤로 겨우 가슴에 원한이 풀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려 던져지려고 할 때 이 집 주인 아저씨가 뭐가 그리 시끄럽냐 하며 밖으로 나갔다. 오상은 손에 나를 들고 아저씨에게 집 없는 새끼 고양이가 아무리 쫓아내도 부엌으로 자꾸 기어올라 미치겠어요 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코 밑에 저문 검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는 그냥 안에 들여놓아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저씨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오상은 분한 듯이 나를 부엌에 내던졌다. 이렇게 하여 나는 결국 이 집을 거처로 삼게 되었다. 주인 아저씨는 나와 거의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직업은 교사라고 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도 않는다. 집안 사람들은 대단한 면학가라고 생각한다. 자신도 면약가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사실 집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면학가는 아니다. 나는 때때로 몰래 서재로 들어가 엿보기도 했는데 그는 걸핏하면 낮잠만 자는 사람이다. 때때로 읽던 책 위에 머리를 쳐박고 침을 흘리기도 한다. 그는 위가 나빠 피부색이 누렇게 뜨고 탄력과 생기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밥은 아주 많이 먹는다. 밥을 많이 먹고 나서 소화제를 먹는다. 그리고 책을 편다. 두세 쪽 읽다 곧 졸기 시작한다. 책 위로 침을 질질 흘린다. 이것이 그가 매일 밤 반복하는 일과다. 네,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를 조금 앞에 살짝 낭독을 해봤는데 이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는 일본의 그야말로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분이었네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유명한 분이었네요. 자,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작품 해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본의 근대, 이제 고양이를 통해 본 일본의 근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고양이에 대해서 박수홍 선배의 그 다옹이를 통해서 좀 친근감이 생겼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책을 또 읽게 되니까 또 화자 자체가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메이지 유신 전에 태어난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이 봉건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격심한 번역기에 살았고 또 그 자신 또한 문학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대표적인 작가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고양이를 통해 본 일본의 근대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이 근대는 나라의 주인이 전제군주가 아닌 국민임을 천명하는 개인의 발견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고, 이때 보면은 고양이를 통해 본 일본의 근대, 영국 유학을 통해 서양을 체험하고 돌아와 일본의 근대화를 몸으로 겪으며 살아간 소세키의 작품에는 근대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엿보이게 됩니다. 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오거든요. 입에 담지 않느니 아무도 없으나 누구도 본 것도 아니다. 모두가 들은 적은 있으나 아무도 만난 자가 없다. 대화훈, 그것은 도깨비 같은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일단 화자를 고양이로 잡으면서 고양이를 통해 본 일본의 근대를 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빠지게 됐어요. 왜냐면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시기가 딱 맞물렸다고 해야 되나? 네, 박수홍 선배님이 진행하는 그 유튜브 채널 다홍이 고양이를 보면서 아, 저 고양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하던 찰나에 이 책을 또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출판사는 문예출판사고요.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만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낭독한 책은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였습니다.